뜻하지 않게 일어난 의료 분쟁. 그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호.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간절함. 화해와 타협에 이르고 싶은 열망. 조정의 가치에 공감하는 마음. 국민의 마음에서 답을 찾아 의료 분쟁을 풀어가는 사람들.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 분쟁 조정 전문기관. 우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최근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책임, 그 사이 균형점을 찾는 일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용환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료 분쟁과 관련된 궁금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이력을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네네. 의사 면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럼 의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뭐 로스쿨에 입학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 반대고요. 원래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의료적인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의사 자격을 따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료 관련된 전문 분야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이제 특수불법행위 쪽에 해당하는데 그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의료과실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을 정확히 공부해야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사 자격을 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의료 분쟁입니다. 네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정보 네네. 기대해 보겠는데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도 약간 언질이 있었지만 네네네.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게 의료 사고인지 네네. 그냥 의심이 되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의료사고는 이제 교통사고랑 좀 비슷한 건데요. 사고라는 개념 자체는 교통사고도 그냥 사고가 났다. 어떤 과실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좀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는,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차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걸 네. 의료사고다라고 네네네. 규정을 해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원하지 않는 결과라는 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것 중에서 의료진들이 원래는 예견하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조금 오진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의료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망이라든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예를 들어 뭐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가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A씨. 올해는 수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해서 받았는데요. 그런데 잠에서 깬 A씨,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장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히려 네. 장에 구멍이 생긴 사례입니다. 네네.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내시경 받는 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게 흔한 사례인가요? 네, 가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끔 이제 발생하는 사고이고요. 대장은 모양 자체가 디귿자거나 또는 미음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꺾여진 부위에서 상당한 압력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후에 복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빨리 대학병원이라든가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청공이 된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다행스러운 경우이고요. 이거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발생했는데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장내로 대장균이 이제 나가게 돼서 폐혈증이라든가 복막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 천공이 되니까 대장이라든가 이 안에 있던 균들이 복막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 또 이제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복막염이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이후에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빨리 대학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사고가 확실하게 인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묻겠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네.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이런 합병증 혹은 네네네.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고지가 제대로 되는가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만약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네. 그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법원에선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어떤 시술을 받기 전에 이 시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는 악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그 환자가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런 시술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의사가 환자한테 충분히 그런 부작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환자가 그런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의료 사고로 만약에 이어졌다. 네. 그랬을 경우에 환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가족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네. 대처 요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네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인지한다라고 하면 이미 사실 의료진들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또는 네.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의무 기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CCTV가 있다라고 하면 CCTV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CCTV는 의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CCTV는 의료기관에서 촬영을 하는 곳도 있고 촬영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네,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CCTV가 있는 걸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CCTV를 좀 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왜 사망했는지 우리가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서 화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자료를 확보할 때 중요한 혹시 자료의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병원마다 기록부 이름이 다 다릅니다. 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뭐 바이탈즈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의무기록 전부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무 기록 전부를 저에게 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병원 측 입장에서 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아. 네네네. 그러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한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의료법 제21조 1항에 보시면 환자가 의무 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땐 무조건 줘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의무 조항이 있고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을 경우는 우선은 이제 관할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정말 끝까지 안 준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녹음이 된 경우라고 하면 경찰에 고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원 측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과 시간 이후 또는 일요일, 일단은 사실은 그때 의료기관이 영업을 안 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 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도 의료 기록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병원이 폐업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네. 발급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원이 폐업할 때는 의무 기록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우선 보건소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져간 연락처를 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받으셔서 전화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네. 진료와 관련된 의무 기록을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네, 네. 이걸 꼭 기억해야겠는데 네. 이렇게 서류를 확보하는 이유는 결국에 의료과실을 입증해서 뭐 보상금이나 아니면 네, 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 그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요. 네. 말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데 적극적 손해는 쉽게 내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장례비 같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이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내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을 나가지 못해서 못 받게 되는 급여 같은 것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일시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추정액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우선은 뭐 급여 소득자는 급여 액수가 있을 것이고요. 급여가 없으신 분들은 65세까지 일용 노임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이 65세 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손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사실 높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최대 한 1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성형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B 씨. 결혼을 앞두고 코를 성형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코 성형을 마쳤는데 수술 이후에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가 비뚤어진 건데요. 이런 것도 혹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수술을 요구해야 하나요? 네. 피부 미용이나 성형 수술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의료 사고라든가 의료 분쟁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받는 사건에서는 주관적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3자가 보기에도 너 수술이 너무 잘못됐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네. 상당한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하신 것처럼 코 성형 후에 코가 비뚤어진 정도가 주관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렵고요. 제3자가 봐도 이거 수술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할 정도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네.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네네. 제3자가 봐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제3자 입장에서 괜찮은데? 예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네. 또 병원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네네네네.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 이외에 다른 네. 진료인들, 관계자들이 너무 잘 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네. 이런 경우에 소송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이제 경우마다 좀 다른데요. 네, 난감하시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고객의 그런 의뢰인들의 옷이라고 해서 그 정도를 저희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라고 판단되면 이거 소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냥 주관적인 불만이 있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는 제3자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통상의 그런 합병증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성형 수술이 최근에 뭐 요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혹시나 위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걸 따져봤을 때 네. 이게 소송을 해서 그래도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좀 그냥 합의를 요구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가 좀 많이 어렵고 또 실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을 하는데 쌍꺼풀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뭐 점을 뺐는데 좀 흉터가 생겼다든가 또는 제모를 했는데 화상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 많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소송에서 받는 금액이 몇백만 원도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비 수백만 원을 들여서 또는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소송할 실익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보다는 의료기관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료기관과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네네. 합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관련 지식도 없을 네. 뿐더러 네, 또 네. 법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합의에 네. 대한 기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네, 일반인의 네, 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 경제에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지금 설치된 곳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러니까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한국 소비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있습니다. 네,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사실 적은 금액만 받고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주고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중재 신청서를 받고 14일 이내 중재에 응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원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사망 사건이라든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한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의사의 조정 참여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소비자들, 네. 의료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한 뭐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의료인들의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의료 사고로 인한 그 부담 때문에 네. 사실상 좀 필수 의료 분야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의학계에서도 많이 네네네. 빠지고 네. 좀 어려움을 겪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술이 많은 과에서 의료사고가 당연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또 뇌수술하는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외과 계열의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료 과실이 또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분야에 대한 의사들이 지원이 적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병원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이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런 필수과에 대해서는 손해를 경감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짚어보면 예.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리 환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네네네.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의료인들에 대한 이런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경감해 주거나 네네. 그리고 또 의사와 환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생각의 변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대한의사협회 발표를 보면 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원가의 70%, 80%만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사실 의료과실을 범할까 두려워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하거나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당연히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필수 의료 중에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의료진의 책임을 좀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들 간의 신뢰도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환자도 의료진도 안전한 의료 환경,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료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